터보 차저가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는 열에 민감하다, 그 게임기 수준의 조작감을 갖고 있다는 훈평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차는 기아 K5 2.0 모델이고요. 이번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K5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복 400km가 넘는 장거리를 타면서 느낀 이 K5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리고 K5 2.0과 1.6 터보와도 비교를 해보고요. 또 이 K5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현대 소나타와도 어떤 특징 차이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도 짚어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차의 첫인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기자들은 보통 풀옵션 차를 탑니다. 그게 국산차든지 수입차든지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모든 옵션이 들어간 시승차를 저희 기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가능한 이 차에 들어간 많은 기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승차를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옵션이 잔뜩 들어가 있는 풍요로운 모델을 시승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K5 시그니처 모델을 사면서 느끼는 건 정말 국산 중형급의 풀옵션 차를 타면 부족한 게 진짜 없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뭐 기본적인 편의사양들,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제는 인포테인먼트 기능까지 너무 좋아지면서 불만을 표시해야 할 부분이 아주 적어졌어요. 이번 K5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한 현대 신형 투싼, 이 차와 비슷한 개선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모니터죠. 모니터가 바뀌었는데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요즘 나오는 여느 기아차처럼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CCNC라고 부르는 현대차 그룹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으로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고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T맵을 연동해서 경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부분이 이 모니터일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운전자와 차를 연결해주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번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바뀌면서 센터 패시아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공조장치가 얇게 들어가지 않았죠. 또 이 센터와 동승석 사이에는 격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운전자 중심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죠. 이제는 기존에 있던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를 빼고요, 멀티미디어와 공조장치를 전환할 수 있는 이 가느다란 터치 패널을 새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 바뀐 부분들, 제가 어제 K5 구형 모델을 타는 동생을 불러서 잠깐 태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차의 주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이 모니터랑 이 공조장치 얘기만 하더라고요. 모니터야 뭐 당연히 좋아졌으니까 부러울 만도 한데, 사실 이 공조장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왔다 갔다 일일이 전환해야 되는 게 조금은 번거롭지 않나, 직관적이지 못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에서 바람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다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터치 버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려면 직접 쳐다보고 버튼을 눌러줬어야 됐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 모드로 해놓고 나면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라서 편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 이 센터 콘솔의 구성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다이얼식 기아 특유의 기어 레버 그대로 있고요. 컵홀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 통풍 열선 기능, 열선 스티어링 휠 기능까지 들어있는데, 여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개선 사항으로는요, 이 앞유리와 차체가 만나는 이 테두리 있죠, 이 부분에 접합부를 더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뒤 서스펜션의 미세한 구조와 하이드로부시 등등 이 하체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을 개선을 해서 잔진동을 조금 더 억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 일단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앞뒤 램프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저는 일단 전면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기존 K5도 진짜 역대급 K5 디자인이다 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Z차로 꺾였던 램프를 한 갈래를 더 아래로 뽑아서 더 역동적이고 세련된 램프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범퍼 디자인은 저는 한눈에 보자마자 좀 EV6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쪽으로 위아래로 뻗어있는 공기 통로라든지, 그리고 안쪽 범퍼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EV6와 많이 닮아 있어서 기아의 패밀리룩을 조금 더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차의 뒷모습은 저도 조금 부러워요. 헤드램프와 통일감을 주려고 한 건지 리어램프 역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저는 기존의 램프의 그 비율이 좋았거든요. 램프의 크기와 램프가 없는 부분의 그 비례, 이게 딱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램프가 너무 커지면서 오히려 차체가 살짝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아의 이 K5 시승차 문의를 했을 때 2.0 모델이 있다고 해서 내심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1.6이 주류가 아닌가? 1.6 터보를 요즘은 더 많이 사지 않나? 그러면 1.6이 당연히 시승차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2.0, 배기량은 조금 높지만 터보 차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1.6 터보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타는 파워트레인이 2.0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차와 1.6 터보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최소 8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대까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만큼의 돈을 아끼고 2.0 모델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써 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 1.6 터보를 살 것 같습니다. 이 차도 별로인 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좋다고 느낀 건 정차 중에 진동이 아주 적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운전대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은 정말 적고요. 시트를 통해서는 사실 이게 진동다운 진동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가 쭉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는 그 엔진 소리, 이 소리 자체도 음색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능을 말씀드리면 최고 출력은 16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정확히 20.0kgm입니다. 그러니까 1.6 터보보다 20마력이 낮고 토크는 7kgm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1.6 터보와 2.0 자연흡기를 번갈아 타보시면 2.0이 확실히 조금은 답답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출력과 토크가 조금 더 낮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힘이 나오는 시점 차이도 있습니다. 일단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1000rpm 중반대에서부터 일찍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0rpm 중반까지 아주 넓은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에서 보통 운전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가속을 하면 그래도 2000rpm 가까이는 가거든요. 1800에서 2000rpm 정도, 많게는 2400까지도 RPM이 올라간 다음에 변속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1.6 터보 모델은 이미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4800rpm까지 쭉 올라가야만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고 출발할 때도 비교적 느릿느릿하게 출발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항상 급하게 밟진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쉽다고 느낀 건 변속기였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1.6 터보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그 8단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 방식이었으면 확실히 비등비등했을 것 같아요. DCT는 워낙 호불호가 강한 타입의 변속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울컥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어 단수가 적은 걸 감안하고서라도 6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실 수 있겠는데, 8단 자동 변속기 역시 토크 컨버터 방식입니다. 기어를 더 촘촘히 나눠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효율 면에서 장점이 있겠죠. 이 6단 변속기는 시내에서는 조금 머뭇거리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균이나 속도로 가다가 다음 단수 넘어가기 전에 살짝 툭 더 밀어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가속을 만들어내면서 자꾸 시내에서 신경 쓰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2.0과 1.6 터보의 가격 차이가 100만원 전후밖에 나지 않는데 왜 아직까지 2.0을 찾는 분들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검색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2.0 자연흡기의 장점으로 이런 걸 뽑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6 터보, 그러니까 터보 차저가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는 열에 민감하다. 그래서 예열이나 후열 같은 걸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멀티포트 인젝션, 그러니까 실린더로 공기가 들어가기 전에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이고, 1.6 터보는 GDI입니다. 실린더 안으로 직접 연료를 쏴주는 방식인데 GDI가 고장이 더 잘 난다, 그리고 관리가 어렵다, 카본이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터보차저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도 더 적어진다. 이 정도 특징들을 제가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터보차들은 굳이 예열, 후열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성능 스포츠카나 레이스카 엔진이 아니라면, 그리고 일반 엔진이라도 아주 과격하게 운전을 한 다음에 바로 시동을 끄는 게 아닌 이상 엔진에 데미지가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운사이징과 과급기, 이 조합이 유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미 아주 긴 시간 동안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 2.0 자연흡기의 자리, 그리고 존재 이유는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덧붙여 보자면 2.0 같은 경우는 1.6 터보보다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22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복합 연비로 단순하게 계산해본 연간 유류비도 이 차가 조금 더 비싼데 뭐 15만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그건 굳이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1.6 터보와 2.0 자연흡기의 연비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K5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를 고르게 되면 이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RMDPS로 변경이 됩니다. 2.0 같은 경우에는 칼럼에 달린,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파워 스티어링을 돕는 전기 모터가 달려 있는데, RMDPS 같은 경우에는 렉 기어, 그러니까 저 멀리 발 밑에서 직접 양쪽 바퀴의 각도를 조정해주는 그 부분에 전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의 동력이 전달되는 구간이 더 짧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결감이나 반응성이 더 좋은 거죠. 기능적으로 확실하게 뛰어난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면 2.0 대신 1.6 터보를 안 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K5 차는 연령대가 아주 많습니다. 이 젊은 디자인에 반한 20대들도 많고요, 또 중형차를 원하는 40, 50대 연령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넓은 연령대를 커버를 하려면 그 사이에 아주 적합한 지점을 찾기가 꽤 어려웠을 거예요. 고민도 많았을 거고요. 젊은 소비자를 생각하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들고 싶기도 할 거고, 또 패밀리카 수요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K5는 아주 적당한 지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는 조금 탄탄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38에서 39 psi 정도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시내에서 요철을 밟거나 광속 방지턱 같은 걸 지날 때는 너무 출렁거리지 않으면서 꽤나 탄탄한 질감을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올라오게 되면 그런 탄탄한 맛은 살짝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의 높이차가 있는 다리 이음매를 지날 때도 확실히 저속에서보단 부드럽게 하체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잔진동 같은 것들은 하체를 타고 올라오긴 하지만 딱 2차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승차감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MDPS 방식이 조금은 낮은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와인딩을 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조향의 이질감을 느끼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 K5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로지텍에서 나오는 게임기 아시죠? 그 게임기 수준의 조작감을 갖고 있다는 혹평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 그런 스티어링 휠이 나왔다면 아주 큰일이 나겠죠. 아마 대차게 깔 겁니다. 어쨌든 기본형 스티어링 휠도 아주 준수한 조작감을 가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6km를 조금 넘게 달렸는데 평균 연비가 리터당 15.2km가 나오네요. 참고로 그저께 서울 은평구에서 동해시청 앞까지 도착했을 때는 연비가 1리터당 14.4km가 나왔습니다. 저는 성인 4명이 탄 거 치고 꽤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혼자 타니까 연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네요. 연비 같은 경우는 서울에 도착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K5와 영혼의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나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소나타는 K5와 정말 많은 걸 공유하죠. 플랫폼과 편의 기능만 해도 겹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아마 대중적인 소비자분들은 두 차의 실내 디자인, 그리고 하체와 조향장치의 미묘한 차이가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차의 어떤 트림을 고르시던지 간에 추가 옵션을 많이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K5와 소나타는 정말 디자인만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옵션을 가득가득 넣는 분이 아니라 기본형과 중간 트림, 그리고 최상의 트림 그 자체만을 선택하실 분들이라면 이 두 차의 가격표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 트림끼리 맞붙여 보면요, 이 K5에는 1열에 열선과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운전석, 동승석 전부 다요. 반면에 소나타는 통풍 없이 1열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에 소나타는 1열에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K5의 엔트리 트림은 1열 전동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중간 트림으로 올라가야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고요. 동승석은 추가 옵션을 고르셔야만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트림에서 이 K5의 유리한 점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주차할 때 이 차의 주변 360도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소나타의 중간 트림 그 자체에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소나타의 중간 트림에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보면 이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K5의 가성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전동 시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고르자면 통풍 시트가 들어간 걸 더 선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 트림까지 와서도 옵션 선호도에 따라서 K5를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나타에 들어가는 옵션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아무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이 K5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2열 편의 장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암레스트가 없고요, 또 열선이 없고요, 또 2열 폴딩이 안 되기 때문에 트렁크를 한정된 공간으로만 써야 됩니다. 또 2열 창문 도어 커튼과 뒷유리를 가려주는
전동식 선블라인드도 소나타의 최상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이 차에는 없습니다. K5가 가격면인 이점은 있습니다. 모든 트림이 소나타보다 조금씩 저렴하고요. 높은 트림으로 갈수록 가격 차이는 많이 벌어지긴 해요. 기본형은 24만원, 그리고 중간 트림이 57만원, 또 최상위 트림은 109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차의 옵션이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트림 자체로만 사실 분들은 꼭 가격표와 옵션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형 K5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K5는 뭔가 3가지씩 잘게 쪼갠다기보다는 한 가지의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무난함인데요. 무난함, 이 무색무취가 무슨 장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K5처럼 아주 넓은 고객층을 받아내야 하는 차는 너무 개성이 뚜렷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차의 디자인만큼은 개성이 확실하죠. 중장년층보다는 분명히 더 젊은 나이대의 소비자가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 이 차의 운동 성능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다지 젊은 나이대의 운전자만을 노리고 만든 차는 아니거든요. 20, 30대 타깃을 노리려면 조금 더 단단하고 더 스포티하게 만들었겠지만, 그러기엔 이 차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패밀리카 수요까지 겨냥한 차기 때문에 마냥 스포티하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절충안을 잘 찾아낸 차가 이 K5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무난한 핸들링 실력과 적당한 승차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딱 적당하고 무난하다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틀 동안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요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주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거를 뾰족하게 느낀 점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품질 문제 같은 게 터지지만 않는다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는 차 같아요. 단점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일단 하부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피렐리 올 시즌 타이어인데 지금은 또 콘크리트 도로도 아니고 아스팔트 고속도로거든요. 꾸준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면이 조금만 거칠어지면 소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를 다른 걸로 끼우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긴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꽤 있어요. 전형적인 고성능 타이어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트레드도 많이 파여 있고 한데, 이 K5라는 차, 특히 2.0 같은 경우에는 이 피제로라는 고성능 타이어를 끼울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차라리 에코 타이어를 끼워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3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누적 주행거리는 총 251.2km를 주행을 했고요. 주행시간은 3시간 24분, 그리고 최종 연비는 1리터당 15.8km가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원도를 갈 때 성인 4명을 태우고 14.4km가 나왔고, 그리고 혼자 돌아오니까 15.8km/L가 나오네요. 이렇게 최종 연비를 마지막으로 신형 K5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저희 채널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